자, 이제 교재 저희 18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재무제표의 종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옆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그려보기는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기초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기초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잔액을 보여주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저의 개인 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나라고 봤더니 그냥 사례입니다. 사례. 제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집을 지금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에 현금이 한 2억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7억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예요. 그런데 제가 이 7억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끌어왔는지 봤더니 제가 은행 가서 빌린 돈이 있는 거예요. 빌린 돈, 은행에서 그 집을 제가 사느라고 돈 빌리셨어요. 그러면 차입금으로 한 4억을 조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7억 중에 남의 돈 4억을 빼면 결국 네 돈은 얼마니? 3억이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지금 3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7억이라는 돈이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라는 거를 읽으실 수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서 얘기하는 이 자산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썼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 자본을 대변 쪽에 쓴고요. 요거를 그어서 요 항등식을 기준으로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자산과 부채 자본을 가지고 기업이 현재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 내역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이나 현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통상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회계에서는.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요, 기초에 가지고 있던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역을 가지고 이 회계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겠죠.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기초에 이제 1월 1일자에 제가 이제 회사를 갑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1월 1일자에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12월 말에 어떤 식으로 됐는지 요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기초의 자본이 5억이 있었대요. 그냥 큰 금액으로 하는 게 눈에 잘 보여서요. 기말에는 자본이 7억이 되었대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요. 지금 현재 너 7억이 있다라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어떻게 해서 너가 7억이 된 거니라는 설명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잔액만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서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잔액은 보여주지만 설명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이 7억이 됐는데 어떻게 2억을 벌었니? 제가 올해 일을 열심히 했더니 성과급도 받고 급여도 받고 해가지고 대박이 나서 2억을 벌어가지고 제가 7억으로 만든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 수익이 늘겠죠.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수익이 늘고 그에 따라서 저 올해 일해갖고 돈 벌었어요. 그래서 수익으로 돈을 벌었구나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써야 될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과 비용으로 자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이 늘었습니다. 라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기업은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경영자 영역이라고 했고 여기가 이제 채권자, 주주라고 했는데 주주를 새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유상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유상증자라는 걸 토대로 돈을 조달하기도 해요. 또는 우리 주주라고 이제 다시 돈을 되돌려 주는 거를 현금 배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증감하는 파트도 있고 유상증자나 현금 배당 등과 같이 주주에게 뭔가를 출연받거나 되돌려 주는 거래로 자본이 증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로 써보면 수익과 비용을 설명해 주는 요 표를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상증자 현금 배당 같이 수익 비용은 아닌데 자본이 증감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칸이 자본 변동표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재무제표가 다 이렇게 서로
바퀴 같은 거예요. 한 축이 빠지면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 두면 됩니다. 요거 그 18페이지 하단이든지 아니면 빈칸에다가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필기해 보셔서 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연결관계 설명드렸고요. 오른쪽 가보시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까지 해서 재무상태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설명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게 자산이죠, 자산. 그러면 자산이 뭐냐라는 거를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회사들은요, 지출이라는 걸 하죠. 예를 들어 제가 현금을 1억을 썼어요. 1억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그 1억을 지출해가지고요, 두 가지 케이스로 저희가 갈 수 있어요. 돈을 1억을 썼다. 그러면 그 1억을 왜 썼냐라고 봤더니 제가 뭐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요 1억이라는 거를 직원들 급여 주는 데 썼어요. 그죠? 지출을 1억을 했는데요. 요 1억이 건물을 사는 데 쓰는 경우도 있고 급여라고 해서 종업원들 일한 몫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 건물을 취득했다라는 거는요. 우리 건물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 1억이라는 돈이 건물로 바뀐 거죠. 이 건물은 앞으로도 저에게 계속적으로 효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걸 샀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썼고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산인데요. 자산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건물이라는 것이 향후에도 저에게 효익을 가져다 줄 잠재력이 있으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그냥 써버린 게 아니고 앞으로도 뭔가 효익을 가져다 줄 대체물을 저희가 취득을 하면 자산이란 이름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급여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종업원들에게 지불한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라는 것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사가 지출을 하면 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 비용이라는 걸로 갈 수도 있어요. 대신 자산이 되려면 향후에도 저에게 효익을 창출해줄 잠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산은 보시면 1번에요. 첫 번째 점에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말은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그거 미래에도 돈 벌 수 있는 친구니? 미래에도 돈벌이를 기여할 수 있는 친구니? 라고 하면 자산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비용이라고 가요. 그 밑에 하단에 예라고 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자산인데요. 현금, 자산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옆에 보시면 토지라는 거 보이세요? 토지, 건물 이런 거에 동글뱅이 하시고, 우리 토지라는 것은요, 앞으로도 이 토지를 여러 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저에게 효익 창출을 가져다 주겠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이라고 판단하면 자산이 되는 거고, 그냥 올해만 쓰고 엔드다라고 하면 그냥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회계예요. 그래서 제가 1억이라는 돈은 이렇게 뭐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또는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요, 제가 노트북이라는 걸 한 대 샀어요. 노트북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제가 한 150만 원을 지불하고 노트북을 한 대 샀습니다. 그럼 이 노트북은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회계에서는요, 이 150이라는 돈만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비용이야, 이거는 자산이야 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제가 사례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요, 노트북을 한 대 사가지고요, 3년간 쓸 거래요. 3년간. 노트북이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노트북을 사가지고 이 3년간 열심히 노트북을 활용해서 뭐 업무에도 쓸 거고 여러 가지 뭐 고객 상담하는 데도 쓸 거고 이런 거래요. 그러면 이 150만 원이 저에게 3년간 효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럼 일로 가야 돼요. 저는 노트북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150만 원이라고 해서 자산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되는 거는 미래의 효익이 기대되는 자원. 앞으로도 효익이 기대된다라고 판단하면 자산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기업들은요, 노트북을요, 딱 1년만 쓰고 다음 연도에는 또 새로운 노트북을 사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게임 만드는 회사가 그래요. 게임 회사에서는요, 노트북을 사서 게임을 막 돌려봐요.
1년 동안 내내 돌려봐서 거의 뭐 노트북에서 그 무리 없이 잘 굴러가는지 딱 1년 동안 테스트하고 또 다음 연도는 또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딱 올해만 150만 원을 쓰고 그 뒤에는 뭔가가 효익이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미래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다. 요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때는 비용이라는 것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단순히 금액 150만 원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효익이 기대된다 라고 하면 자산 그냥 올해만 쓰고 땡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올해만 쓰고 없어요. 그 뒤에는 이어지지 않는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으면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자산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미래 효익이라는 단어 그거 하나만 좀 위에다가 필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채라는 건 뭐냐. 부채는 그냥 빚이라고 쓰세요. 빚. 그래서 기업이 현재 책임져야 되는 빚을 부채라고 부릅니다. 빚. 그래서 읽어보시면 빚은요. 과거 사건 때문에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 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현재 의무. 그래서 의무라는 단어에 체크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회계에서는 자본을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주식회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주식회사가요. 망했어요. 회사가 망함.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세요? 자산을 다 팔아야 돼요. 자산을 파티한다고 하죠. 망했으면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산 처분한 걸로 채권자부터 갚아줘요. 그래서 채권자가 신고한 내역대로 채권자를 다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것 찌끄러기 조금 남아요. 그거를 이제 주주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구나. 그래서 회계에선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본도 첫 번째 줄 보시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이다. 잔여 지분에 동글뱅이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도 나왔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주주 지분 또는 자기 자본이라고도 부르고요. 자본 등식 보이시죠? 요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다. 그런 거를 자본 등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수익과 비용은 제가 그 수익은 번 돈이라고 쓰시고 비용은 쓴 돈이라고만 써보세요. 그래서 회사가 번 돈을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쓴 돈을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번 돈과 쓴 돈이 나오는 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부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거 엄청 이제 정의를 얘기 드린 거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애매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이름이 자산, 부채, 자본이구나 수익, 비용이구나 하고 이름 정도만 친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부터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한번 설명드린 거니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한번 간단하게 다뤄본 다음에 기준 설명드리러 오겠습니다.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뒤에 우리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2번도 있고요. 왼쪽에 괄호 넣기 문제도 있는데 괄호부터 한번 넣어보고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러 오죠. 자, 우선은 그 괄호 넣기에 보시면요. 2번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재무상태표 구성요소라고 했으니까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옵니다. 그럼 그 뒤에 거는 뭐에 대한 설명인지 읽어볼게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지하는 경제적 자원이래요. 이런 거는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금이나 매출채권, 뭐 상품,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좀 별표해 볼게요. 부채라는 건 뭡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 기업의 그 현재 의무를 설명해 주는 칸을 부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5번까지는 다 풀어드렸죠.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묶어가지고요. 6번은 뭐라고 부르냐면 저 끝에 뭐 매출액이나 임대료 이자 수익 이런 거는 수익에 대한 설명이고 쓴 돈을 얘기하는 것을 7번의 비용이라고 써두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번, 7번까지 쭉 풀어드렸으니까 지금 배웠던 거를 이렇게 가로놓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21페이지 우리 문제 한 번만 조금 풀어볼게요. 자,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그러네요. 경제적 자원은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제가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자산이라는 거는 앞으로 효익 창출이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1번은 자산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2번 읽어볼게요. 부채라는 거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 우리 부채는 지나간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너 얼마의 빚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과거 의무가 아니고 현재 의무.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답을 읽어볼게요.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 자녀 지분. 그래서 자녀 청구권 또는 주주 지분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머지 4번과 5번은 수익 비용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1번, 2번, 3번이 중요하니까 2번에 그 현재 의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고요.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19페이지에 기준에 대한 설명드리고 이제 뒤에 내용들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재무제표의 총 5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양식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 채권자 주주가 우리 경영자에게 돈 투자했고 경영자는 열심히 돈을 썼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채권자 주주에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재무제표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까요? 이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얘기죠. 재무제표는 도대체 누가 만듭니까? 주주채권자가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경영자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경영자예요. 경영자.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무제표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경영자 성적표. 그러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적표를 경영자가 본인이 만들어요.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적표는요,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성적표는 누가 만드냐면 그 선생님이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지. 성적을 학생 보고 기재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거를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자가 성적표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자기가 만들어요. 난 못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걸 방지하고자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요거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회계 감사라는 걸 해야 돼요. 이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남이 이걸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전달하라고 하면 경영자는요, 사람인지라 부풀리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매번 그 어린 친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경영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봐요. 요즘에 이런 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옛날에는요,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생각해보니까요, 경영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경영자는 다 단기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뭐 공무원 되고 싶으신 분들도 좀 있으실 뭐 그런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단기간의 계약을 맺어요. 길어봐야 2, 3년. 2, 3년 동안 경영자는요, 진짜로 거의 밤에 가위 눌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더라고요. 경영자님은요,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에 예측할 수 있었나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경영자는요, 예측도 못하는 상황에 따라서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 성과를 다 온몸으로 떠안으시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진짜 2, 3년 동안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 가면 거의 뭐 시름시름 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영자는 단기 계약이에요. 2, 3년 동안 이제 본인이 한 걸 가지고 더 끌고 갈 건지, 경영자는 또 계약을 연장할 건지, 그냥 여기에서 클로즈를 맺을 건지 맨날 주총장 가가지고요, 거기 단도대에 끌려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풀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유인이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혹시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영화 같은 데 가보시면 경영자분들이 항상 마지막에는 끌려가죠. 마지막에는 꼭 그 철창에 가 있어요. 경영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회계 정보를 부풀려서 공시할 요인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게 지금 현재의 재무회계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경영자님이요, 그냥 뭐 한번 크게 부풀려가지고 재무제표를 현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주주채권자님이 믿겠죠. 와,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였네. 근데 알고 봤더니 허수인 거예요. 그런 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우리 주주채권자님이요, 예를 들어 경영자를 믿고 그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경영자가 잘못 작성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풀린 거지. 그러면 우리 주주님 있잖아요. 휴지 조각 되는 거 들어보셨죠? 나중 가면 진짜로 한강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주채권자님은 이 경영자가 만든 재무제표를 믿고 의사결정하시는 분이라 반드시 이렇게 되게 큰 기업들, 주주가 다수인 기업들은요, 감사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감사라는 거는 뭐냐면 외부의 제3자가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된 재무제표인지 검토해 주는 걸 회계감사라고 불러요.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이 회계 감사하시는 분들, 이제 공인회계사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3자가 검토해 주는 이유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뢰성 때문에. 그래서 재무제표는 굉장히 이렇게 기준과 감사라는 걸 통해서 신뢰성이라는 거를 보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기본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계감사는 모든 기업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주주채권자가 한 분이에요. 주주 한 분. 이런 것까지 회계감사 받아야 돼요? 괜찮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주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좀 큰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감사에 대한 얘기 드렸으니까 이번엔 기준에 대한 얘기 드려볼게요. 기준이 있어야지 그 재무제표를 믿으실 수 있을 거다. 대신 기준이라는 게요, 전 세계에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기준은요, 이 여러 개의 기준 중에서도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걸 배워요. 아, 말이 되게 긴데 이것도 좀 사연이 있어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인 거 보이세요? 국제 회계 기준은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 만들어요. 저기 독립된 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기준을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아가 차용한 IFRS다. 이게 기준의 이름이에요. IFRS라는 기준을 저희가 씁니다. 근데요, 이 기준에 제가 사연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사연을 얘기 드리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황금기라는 데가 있었대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황금기 때가 언제였어요?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IMF 터지기 전에. IMF 터지기 직전은요, 그 전에는 다 한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기준을 썼었어요. 우리나라 기준이라고 쓸게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공시를 했더니 허수가 많았던 거예요. 아, 이게 제일 극혐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준에는 허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IMF의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다 회사들이 줄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IMF라는 곳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건드렸죠. 그래서 IMF가 요구한 게 이거였어요. 너네 나라 회계 기준은 못 믿어. 너네 나라 기준 가지고는 우리 너네 회사한테 IMF 구제금융 이런 거 못 해줘. 그래서 IMF가 요구한 게요,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나라가 만든 거는 쓰레기 같은 거야. 너네 나라 기준은 못 믿어. 그래서 이렇게 IMF가 국제회계 기준을 써야지 너네들한테 구제금융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IMF 때 이후부터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기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입맛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죠. 좀 구체적인 걸 좋아하고요. 규칙 따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게 좀 익숙하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하라는 대로. 근데 외국은 이렇죠.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냥 각각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한 기준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로는 좀 모호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라는 거를 만듭니다. 다만 이게 모호하다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뭐해요? 뭐라는 거야? 이제 읽어보면 국제회계 기준이요. 분명히 한글이거든요. 근데 영문을 번역한 거라다 보니까 이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요. 번역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읽어요. 그래서 되게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제가 뭐 자꾸 주식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라는 주식 아시죠? 그것도 이제 회계 기준에서 되게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던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 이재용 회장님 잡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살짝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기준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하는 이유가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KIFRS를 가지고요. 모든 기업이 다 이걸 써야 되라고 했더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비상장 기업 같은 데는 소규모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한테 이걸 쓰라고 했더니 도대체 해석이 안 되고 이걸 해석하려면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 우리 중소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은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닌데? 라고 해서 얘들은 우리나라 옛날 기준 그거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써도 돼요. 중소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은. 그런데요. 상장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비싼데요. 상장할 정도면 기업 규모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상장 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는 이걸 써야 돼요. 요 기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준. 그래서 시험에서 요게 나왔었어요. 모든 기업이 다 한국채택국제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틀렸고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맞추어서 능력이 되는 데는 이걸 씁니다. 하지만 조금 능력이 안 되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데 규모가 작은 데는 그냥 옛날에 쓰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써요.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거고 중요한 표현은 거기에서 이제 의무 적용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다라는 거 저희 그거 좀 밑줄으로 가죠. 자, 19페이지 보시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줄 읽어보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에요. 제가 아까 좀 슬픈 사연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그때는 황금기라고 부르는 그때는요. 무슨 기준을 써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건데 IMF가 터지고 나서 외국의 구제금융을 받으려고 했더니 너네 나라 기준은 못 믿겠다 이거죠. 쓰레기 같은 기준이다라고 했더니 너네 나라가 이 IFRS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다 국제적으로 믿을 만한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기준을 쓰면 국제적으로 회계 정보 간의 비교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요 KIFRS가요. 전 세계 한 100여 개국 나라가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네 번째 줄은 빨간색 해봅시다. 현행 주권 상장법이, 그러니까 우리 그 코스피 시장 이런 데다가 거래되는 그런 주식을 다 상장 주식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 되려면 기업 규모가 커야 돼요. 코딱지만한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상장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그 IPO라고 해가지고요. 그 SK 바이오팜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주식에 관심이 1이라도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최초로 코스피 시장에다가 우리 기업을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장하려면요. 힘들어요. 그냥 나는 뭐 누구누구 뭐 가게 이런 걸 가지고 상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모가 커야 돼요. 그래서 규모도 크고 막 이것저것 요건을 갖춰야지만 겨우 코스피 시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장 기업은 능력이 된다 이거죠. 금융회사 등은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쓸게요. 모든 기업이 KIFRS를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적용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하단에다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기준이라는 것이 왜 도입되게 되었으며 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업종을 이렇게 상장 기업 등으로 정해놨는지를 한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9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장의 회계의 기초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또 살을 붙여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교재는 이제 22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재무상태표부터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22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에는 뭐뭐뭐 나온다고 했어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계속 입으로 한번 내뱉어 보시고, 아,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는 거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는 표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제가 크게 써볼게요, 이번엔. 자, 재무상태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러 가는 겁니다. 이쪽에 자산이 들어가고요. 이쪽에 부채, 여기가 자본인데요. 요 둘의 같은 기준으로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잔액을 보여주는데요. 자산도 여러 개의 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물건을 사와서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산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뭐 기업이 땅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공장 설치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죠. 그래서 토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다 기업의 자산이에요, 자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부터 재고부터 토지 건물 같은 거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쭉 써볼게요.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돈 받을 거, 그 다음에 뭐 친구한테 꿔준 거, 대여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요. 이거 눈에 잘 들어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래, 현금, 재고, 토지, 건물, 매출 채권, 대여금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택해요. 자, 뭐냐면 이 자산 중에서도요, 유동 자산이라는 게 있고 비유동 자산이 있더라. 그래서 유동자산이라는 거 안에 뭐 현금도 들어가고 재고자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유동자산은 유동자산끼리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면 조금 더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자산을 보여줄 때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부채는요, 빚이죠, 빚. 자, 빚도요,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유동 부채도 있지만 만기가 한참 남은 비유동 부채도 있겠죠.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부채라고 보여주면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별로 재무제표 이용자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는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공부하시고 한번 열어보시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유동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요것도 22페이지에 1번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1, 2, 3, 4 있으시죠? 요것도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빈출이라고 쓰시고 지금은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이거를 기본, 심화, 뭐 기출문제 풀이부터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한 수십 번은 해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란 단어만 알아도 저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면 좋겠구나. 공감하시면 돼요. 그렇지, 저렇게 보여줘야지 낫겠구만. 그 다음에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갈라주는 게 더 낫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기로 했던 거니까 이름만 아셔도 솔직히 저는 80, 90% 만족을 합니다. 다만 어떤 게 유동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동 들어는 보셨죠? 빠른 친구가 유동이고 비유동은 천천히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유동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으로 따져요. 대신 언제부터 1년이냐가 중요해요. 저희는 언제부터 1년을 따지냐면요.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근데 제가요, 한 3월 1일 경쯤에 은행에다가요, 예금이라는 걸 가입을 했어요. 은행에다가 예금 가입을 했고요. 예금의 가입 기간은 18개월이었어요.
애매하죠. 예금을 제가 3월 1일자에 가입을 했는데 18개월짜리 예금이에요. 분명히 요 개월수만 보면은 12개월을 초과했어요. 아, 예금이 18개월짜리 예금이니까 저거는 비유동이지. 아, 이거는 비유동 자산이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일 나요. 12개월은 12개월인데 무슨 날짜 기준으로 12개월인지를 알아야죠. 우리의 목적은 요 12월 31일을 보고기간 말이라고 불러요. 요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안에 들어오면 유동이라고 가요. 이거 18개월이지만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보시면요. 이렇게 하면 2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만기일을 한번 쭉 표시해 볼까요? 6개월 더 가는 거죠. 그래서 3, 4, 5, 6, 7, 8, 9 요때가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동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거 18개월짜리 예금 가입했다고 유동으로 보지 않고, 아니, 비유동으로 보지 않고요. 이 친구는 유동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네. 어느 날짜 기준으로 유동을 따지냐면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그래서 요거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유동을 따진다는 거는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4개 다 외우실 생각하시는 건 솔직히 오바예요. 그래서 1, 2, 3, 4 중에서 3번. 유동과 비유동을 가릴 때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를 따지는 거니까 그거 3번에다가 별표를 억만개 하시고 반드시 유동은 요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크게 별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유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고기간 후부터 12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저희 유동으로 가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획부터 해가지고요. 기타까지 해서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드릴 거 몇 개만 더 하고 비유동으로 가볼게요. 일단 유동자산에 보시면 그 1, 2, 3, 4의 그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라는 단어 꼭 별표하시자고 했고요. 대표적인 유동자산에는 1번 기획의 현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그 다음에 니은의 별표예요. 매출채권 또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요. 니은과 리을을 묶어보세요. 이 친구 앞에다가 구분 필수라고 써보셔야 돼요. 니은과 리을을 묶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 매출채권이라는 거는 무슨 계정 과목인 거고 미수금은 뭘 얘기하는지 제가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그 유동 비유동에 대한 얘기는 드렸고 거기에 매출채권이랑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다요. 외상이에요, 외상. 자, 외상은 외상이거든요. 그래서 외상대금은 당연히 저희가 나중에 받아내야 되는 건데 매출채권은 어떨 때 쓰는 거고 미수금은 어떨 때 쓰는 거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기업이 있고요. A라는 회사가 재고자산을 100만 원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재고자산이라는 걸 팔아요. 근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 판매. 외상으로 나중에 200만 원 받기로 하고 팔은 거예요. 그럼 봐봐요. 제가 재고를 팔았으니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외상이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매출채권이라고 쓰는데 이 매출채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고를 파는 것은 그 회사의 주요 영업이죠. 그래서 매출채권은 주요 영업에서 외상으로 팔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주요 영업이라는 거, 요 주요 영업에서 제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 매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럼 미수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A 기업인데요. 이번에는 뭘 팔았냐면요. 그 A 기업이 지금 부서 하나를 정리해가지고요. 그 채권상 같은 게 많이 남았던 거예요. 그 사업체 같은 데 가보시면 그 문 닫을 때 가보면 그 채권상 같은 거 막 버리고 가시죠. 그런 거 또는 이제 채권상 같은 게 괜찮아가지고 요걸 이제 중고시장에다가 팔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상이라는 게 다 해가지고 한 50만 원치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똑같아. 외상으로 판 것까진 같은데요. 재고를 외상으로 파는 거랑 채권상을 외상으로 파는 거랑 중요도가 같아요, 달라요? 저는 엄청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주요 영업은 진짜 메인인 거고 이거는 완전 서브잖아요, 서브. 그래서 채권상이라는 것을 외상으로 팔아서 뭐 예를 들어 60만 원에 팔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번에도 외상은 외상인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질이 다르다고 표현하거든요. 저희 회계에서는 이건 질이 다른 거래죠. 너랑 나랑은 질이 달라. 그러니까 질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친구는 얘죠. 하지만 이런 거는 다음 기회에 나올까요? 중고거래를 매주 매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나올 확률이 낮죠. 다음번에는. 그래서 이게 질이 다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지속성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메인 계정이니까 매출 채권은 진짜로 중요한 계정이에요. 근데 미수금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주요 영업 이외에 외상으로 팔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요, 매출 채권을 써야 될 상황과 미수금을 써야 될 상황들은 구분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읽어보시면은 상품이나 제품이 주요 영업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 회사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지 채권상 팔아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는 회사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 위에다가는 주요 영업이라고 쓰세요. 주요 영업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 저에게 돈 받을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에 반해 리을의 미수금도 뭔가 똑같은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지만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이란 표현은 주요 영업 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기업이에요. 기업 회계인데요. 매출 채권으로 써야 될 걸 미수금으로 썼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완전히 질이 다른 거래인데 회사가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둘씩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이거 매출 채권 미수금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른쪽 가보시면요. 23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유동자산이 있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거기에 이응이라고 써있는 선급금이라는 단어도 밑줄 좀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선급금은 이런 겁니다. 선급금이라는 것도 제가 상황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우리 거래처예요. 거래처에서 만드는 B라는 제품이 난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예요, 나. 저는요, 거래처가 만드는 B라는 제품이 난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거래처가 아직 B 제품을 미완성, 아직 덜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걸어야지. 내가 너한테 계약금 좀 줄 테니까 거래처 너 B 제품 만드는 순간 나한테 다시 넘겨줘. 그러면 요 계약금을 이렇게 불러요. 선급금. 내가 먼저 너한테 찜공한 돈이에요. 선급금이라고 해서 계약금 걸어놓은 돈을 선급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A 기업은 요거 B 제품에 대해서 나 찜공해놨으니까 너 만드는 족족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선급금을 건넨 거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응해 보시면 선급금은요, 옆에 써있죠. 상품 구입 대금을 선급한 금액이라고 써있는데 이름이 되게 어렵죠. 그냥 한마디로 계약금 건 거. 그래서 계약금을 이렇게 선지급한 거를 선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이 이제 주요 계정이에요. 유동자산에서 저희가 만나보게 될 매출 채권부터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 이런 계정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런 계정을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라고 들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 보시면요, 좀 큰 거예요. 비유동 자산은요, 토지, 건물 이런 거 완전 등치 큰 거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오랜 기간 동안 쓰는 친구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디귿, 리을, 미음에 보시면 요거 세 개는 묶어 볼게요. 요거 앞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투자 부동산은 어떤 거냐면요, 월세 받는 건물. 굉장히 갖고 싶은 건물이죠. 기업들도 월세 받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 걸 투자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월세 받는 건물 크죠? 크고 오래 쓰는 친구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이거예요.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이런 것도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형체는 없는데 오랜 기간 동안 쓰는 거,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다 무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정리할 건 요거예요. 자산은 그냥 막 나열하는 것보다 유동, 비유동 갈라주는 게 보기 좋네. 오케이.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이용자인 주주채권자 님이 훨씬 눈에 보기가 좋게 만들어줘야죠. 우리 회계는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계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해요.
자, 우리 회계는 기업에서 이 직원들이 이제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재무제표 만드는 거. 근데 이 회계라는 건요, 결국 기업 직원이 자기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주주채권자님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라서 주주채권자님이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뭐. 그래서 회계쟁이의 입장에서는 주주채권자님이 뭘 좋아할까? 이런 게 훨씬 보기 좋으시네. 그러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서비스 정신을 갖춰서 주주채권자님이 만족할 만한 정보대로 갈라줘야 돼요. 이게 훨씬 눈에 보기도 좋고 주주채권자님이 만족하신다니까 저희는 그런 서비스 정신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갈라주셔야 된다고 했고 다 까먹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12개월을 따지는 것까진 좋은데 어느 날짜 기준이요? 보고 기간 후부터 12개월 안에 들어오면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니까 뭘로 갈라진 조합인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자산에서는 그 3번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외우세요. 지금 나중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각종 계정 중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 정도는 가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비유동자산은 뭐 굵직굵직한 친구들이라 들 까먹어요. 그래서 유동에 들어가는 거, 비유동에 들어가는 거를 갈라주셔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부채도 좀 볼게요. 부채야말로 금방 돌아오는 빚, 한참 남은 빚이 되게 중요하죠. 이거 금방 돌아오거든요. 유동부채.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직관적이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투자할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다. 자, A랑 B라는 기업이요. 부채는 다 해서 50억이라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A라는 기업이랑 B라는 기업이 같은 기업입니까? 아니에요. 얘는 유동부채가 45억이고요. 비유동이 5억이에요. 이 회사는 반대로 유동은 5억밖에 없지만 비유동은 45억이래요. 어느 기업을 사실래요? 당연히 누가 봐도 B기업을 사야지 A기업을 사시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투자한 돈을 족족 빚을 갚는 데 써요. 호구죠, 호구.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알려주려고 회계가 고생고생을 해서 갈라주는 거니까 판단을 하실 때 당연히 B기업을 사겠다고 의사결정하시는 이유는 이거죠. 비기업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유동, 비유동을 갈라주는 거니까 유동은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와요. 이 빚 갚으면 이 빚 못 갚아요. 사실 뭐 망해요. 곧 A기업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는 기업인데 B는 괜찮잖아요. 여유가 좀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돈을 벌어가지고 5억 갚고 천천히 45억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읽어보고 조금 밑줄만 긋고 갈게요. 자, 부채도요. 첫 번째 줄 보시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그래도 조금 봤다고 좀 친숙해지시죠. 처음 들을 때는 뭐 헛소리인갑다, 뭐 외계어 같다라고 하지만 자꾸 보면 친숙해져요. 부채는 의무라고 했어요. 또 읽어볼게요. 과거 사건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다. 현재 의무 동글뱅이 또 크게 하시고 유동과 비유동 갈라주시는 거를 더 좋아하죠. 우리 주주채권자님이. 유동은요. 거기에 1, 2, 3, 4 보이시죠? 여기도 3번의 별표예요. 보고기간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를 해줘야 돼요. 완전 초급, 완전 이제 그거야. 완전 긴급한 빚. 그래서 유동부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저희 또 23페이지에 보시면 기읍과 리을 묶어보세요. 기읍과 리을. 자, 그거 우리 또 같이 여기 밑에다가 정리해 봅시다. 여기는 외상으로 판 거고 이번에는 제가 물건을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제가 그 거래처에 가가지고요. 나 지금 돈 좀 없는데 네 물건 좀 먼저 살게. 나중에 돈을 갚을게. 그런 게 이제 외상 매입인데요. 얘도 매입 채무라는 계정이 있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어요. 자, 우리 요것도 암기예요. 제가 자꾸 외우시라고 죄송하긴 한데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매입 채무는 뭘까요? 제가 거래처를 가가지고요. 부품 같은 거, 진짜 필수 제품 같은 거를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얘도 주요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나 주요 영업하려면 그거 꼭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외상으로 사왔을 때는 매입 채무라고 불러요. 하지만 미지급금은요. 주요 영업 이외예요. 그래서 또 얘기해요. 질이 다르다.
이 매입 채무는 다시 또 외상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만 미지급금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외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둘은 서로의 질이 다르므로요.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기역에 매입 채무는 옆에 일반적 상거래라고 써있죠. 주요 영업에서 외상으로 물건 사온 걸 얘기하는 반면에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라고 써있죠. 주요 영업 이외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질이 다르므로 다른 계정을 써서 표시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뒷장 와보시면 24페이지에 선수금이란 단어 보이죠? 이것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아까 선급금은 계약금 건넨 거라고 했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선수금이라고 불러요. 선수금은요, 계약금을 받은 거. 자, 선수금은 계약금 받은 거니까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빚.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보시면 상품 대금을 미리 받아서 차후에 재화 등으로 갚아줘야 될 채무라고 써있죠. 선수금을 위에다가 계약금 받았을 때는 선수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크로스해야 될 계정 몇 개 봤어요. 매출채권의 친구 매입 채무, 미수금의 친구 미지급금, 그 다음에 선급금의 친구 선수금. 그래서 이렇게 대꾸되는 계정들 요 정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비유동 부채는 한번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요. 유동 부채에 들어가는 것들 정리 좀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 24페이지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여 지분이라고 써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읽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기본 구조부터 해서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포괄 손익계산서 파트로 넘어가죠.